안녕하십니까. 토영시대 투어를 진행하는 박정욱입니다. 오늘은 이순신 장군님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을 깊이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순신을 향한 연민의 끝판왕, 그의 옥살이입니다. 그 일 잘하는 사람은 전장에 나가서는 한 번도 지지 않는 무적의 뛰어난 장수, 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살린 죄, 그를 옥살이 시키다니. 그 상대적으로 그걸 결정한 임금 선조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 멍청한 친구가 임금이 되어선,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 충신을 몰라보고 간신들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런 엉뚱한 결정을 하다니, 거의 지금까지도 선조는 제일 멍청한 왕으로 다 인식할 정도로 그 사건은 매우 이순신의 인생에서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도 이순신을 공부하면서 이 장면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의 그 조직도에 봐서는 임금이 왕이라면 이순신의 입장, 해사로 치면 한 사람은 회장님이면 저쪽에 한 사람은 저 지방의 공장장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좀 일을 좀 잘 못하고 자기 마음에 설사 안 든다면 한직으로 자천을 하든지 다른 방식도 충분히 있는데 그 뭐라고 그걸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그가 뭐 역심을 품어서 역모를 깼다면 당연한 것이나 그런 정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잡아 죽이려고 마음먹었을까?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그 옥살이를 결정하는 그 과정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볼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그때 내가 선조였다면, 그때 내가 이순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 강의 끝난 다음에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순신은 남해안 5개 수영 중 하나인 전라자수영의 자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라자수영의 자수사가 되기 전에 그의 직책은 정업현감이었습니다. 정업현감이었던 사람이 자수사가 되었다. 그 당시로는 파격 중에 파격 인사였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한다면 소령쯤 되는 아이를 투스타 자리에 올려버렸습니다. 시체말로 낙하산 인사였죠. 얼마나 파격 인사였으면 사관원에서 3번이나 간을 올립니다. 상께서 이런 인사를 하시면 앞으로는 이 인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인사를 하시냐고, 이 인사는 거두셔야 된다고 3번이나 간을 합니다. 하지만 선조 임금은 사람이 없다 아이가, 쓸만한 장수다, 믿어보자, 다 거절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간이 왔을 때는 뭐라 하는고 하면 그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낙담하겠노. 다시는 이런 간을 올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유승룡의 강력한 청거에 의해서 되었다고 다 믿고 있지만 아무리 청거하면 뭐합니까? 임금이 낙점하지 않으면 최종 인사권자는 임금이죠. 이걸 보면 선조가 이순신을 향한 신뢰감이 꽤 엿보입니다. 이순신은 발령받자 열심히 일을 하죠. 거의 한 1년 2개월쯤 되는데 배를 만들고 성곽을 구축하고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급기야는 거북선까지 다 만들죠.
1592년 4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쳐들어왔을 때 조선 조정에 쏟아지는 보고는 모두 패전의 소식들입니다. 임금은 급기야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죠. 그런데 저 남쪽에서 첫 성전보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그렇게 발령을 낸 이순신이죠. 1차 출전에서 옥포, 하포, 적침포를 섬멸하고 임금한테 삼가 적을 쳐서 무찌른 일로 아뢰입니다 하고 기분 좋은 성전보를 올립니다. 저 도망길의 행제소에서 그 성전보를 받은 임금 얼마나 기뻤겠어요. 신하들 보는 앞에서 캐겠지. 봐라, 내 말이 맞지? 금마가 잘한다 안 카드나 쓸만한 장수였다고 나는 믿었다. 자기의 판단이 옳았음을 아마 의서했을 겁니다. 의서됐을 겁니다. 그리고는 2차 사천, 3차 한산 대성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9월 급기야는 부산포, 외놈들의 본거지죠. 막 공격을 하고 또 성전보를 올립니다. 임금의 기쁨은 한없이 올라갔죠. 이순신은 그 이듬해 급기야 이 5개 수령을 다 아우르는 삼도 수군 통제영의 통제사가 됩니다. 종이품 정헌대부로 성차하죠. 종이품으로서는 최고의 배설을 갑니다. 그런데 이순신한테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통제사가 되고부터는 이순신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일을 설명하기 전에 그때 원균이 꽤 중요한 조역입니다. 사실 이순신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발목 잡힐 일이 하나 있습니다. 원균이 구원을 요청했는데 이순신이 안 갔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되는 경계가 뚜렷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하겠지만 율은 그렇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해역을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이 싸우다 보니 힘이 붙이면 옆에 사람이 와서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안 갔죠. 이순신하고 아주 교분이 두터웠던 서해 유성룡, 오리 이원익도 그 부분은 큰 잘못은 아니나 최소한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솔직히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이순신은 아주 무명의 용사여서 아주 서타로 급부상을 했지만 원균은 이순신이 그 전부터 서타였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도 원균은 쓸만한 장수입니다. 용감한 장수입니다. 동서인을 떠나서 다 원균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원균도 나중에는 이순신하고 합심을 해서 1차, 2차, 3차, 4차 같이 열심히 또 싸웠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 목 빼는 일에 급급하고 싸움은 하지만 제도가 그런 것이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다고 원균이 도망가고 그러지는 않았고 또 경상 우수역 수역이라 향도짓도 아마 경상 우수영이 맡아서 했을 것이고 작전회의를 할 때 물길과 지형을 설명하는데도 경상 우수영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역할은 크진 않고 아주 작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은 분명히 했을 듯해요. 그런데 이순신은 승진을 하고 부하들도 다 승진을 시키는데 원균은 그 자리에 있고 부하들도 승진이 안 됩니다. 당연히 불만이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함을 합니다. 금마가요, 나도 내가 이리 했는데 금마가 이리 안 합디다.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불만이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원균은 이순신과 불화가 깊다는 것을 조정에서는 알고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었을 때 원균은 충청병사로 승진발령을 시킵니다. 실제로는. 육병이 그때는 조금 위였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전라병사까지 임명을 합니다. 수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 조정이 이순신을 바라보는 시선, 원균을 바라보는 시선을 객관적으로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내가 고난의 길로 간다 그랬는데 몇 가지 요인이 생깁니다. 어쩌면 싸움하고는 전혀 다른 변수가 생기죠. 첫째는 흉년이 너무 오래됩니다. 첫 해도 농사를 못 지어 그 이듬해부터 식량난이 되는데 그 이듬해도 또 흉년이 들고 그 이듬해도 또 흉년이 들고 식량을 구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합니다. 수군들한테 제대로 배불리지 못해가지고 늘 안타까워하죠, 이순신도. 그런데 배는 늘어나고 사람은 더 뽑아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조선반도에 전염병, 역병이 창궐을 합니다. 전란이 일어났으니 이동 인구가 많죠? 거기다가 식량이 없어 배불리 먹지 못했으니 백성들의 면역력은 뚝 떨어져 창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특히 수군은 제한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터라 역병이 더 돕니다. 이순신도 역병이 돌아서 보름 이상 앓습니다. 비록 비공식 기록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순신의 수군 장졸 한 반 정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다 죽지는 않아도 뭐 죽은 것도 한 수천이 죽은 것 같고 또 병이 났으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집으로 돌려보내고 했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 반 정도는 내가 병력이 손실을 입습니다. 다시 징발을 하는데 어디 가서 징발을 해야 될지 징발을 하는데도 꽤 애를 먹습니다. 또 한산해전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수군하고는 싸우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이순신이 출동을 한 두세 번쯤 하는데 별 가성비가 안 나옵니다.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걔네들은 배 다 버리고 육지로 가고 성 속에서 딱 총만 쏘대니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상륙을 못하니까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순신은 수륙 합동작전을 하자고 건의를 하고 그러죠. 이 마지막 변수는 이 명과 외가 물밑에서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서로가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까. 외도 적당히 물러갔으면 좋겠고 이 땅만 차지하고 뭐 명도 저 땅을 주고 요만큼만 우리도 물러갔으면 좋겠고 협상의 명분은 둘 다 있는데 그런데 이 협상이 거의 비공식 기간을 합하면 거의 약 3년을 협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명군은 조선 보고 일본군을 공격하지 말라고 이제 하친을 해야 할 테니까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이순신은 붕괴하죠. 내 땅에 내 백성이 죽는데 저 철전지 원수들을 내가 왜 공격 못해야 되는지 아주 붕괴합니다. 하지만 뭐 상황이 안 좋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조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뭐 성전 보고 올라오더니 뭐 좀 있으니 뭐 조용하고 뭐 올라오는 것도 없고 그가 게으르지 않는가 이런 어떤 분위기. 그런데 그 지루하던 협상이 1596년 9월에 결렬이 됩니다. 실제로 이 협상안은 명도 외에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고 외도 명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보면 협상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16엔과 권희신은
시대의 사기극을 벌이죠. 요 가서 요리 이야기, 요 가서 요리 이야기하고. 그런데 1596년 9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면전에서 그 사기극이 들통이 나버립니다. 히데요시가 화가 많이 났겠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명나라 사신들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부하들이 날아간 사신을 죽이는 법은 없다고 참으라고 합니다. 그때 명나라 사신도 있지만 조선에서도 사절단이 가게 됐는데 그때 부사로 갔던 항신이 돌아와 가지고 조정에 보고를 하죠. 그게 12월의 일인데 날짜는 12월 23일자입니다. 기록 보면은 뭐 비변사가 아래길 서계에는 막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약하면 두세 달 안에 적이 침략할 것 같다고 보고를 하죠. 조정은 대책회의를 긴급하게 엽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만약에 하신이 잘못되면 다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 약간 대략적인 안은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육병은 청야작전으로 곡식이나 다 불태우고 아니면 다 가지고 와서 성 안에 딱 사서 수성전을 하고 수군은 아주 막강하니까 검정도 되었고 해로 차단 바다에 바닷길을 막아라 이 말이죠. 그런데 참 이때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순신한테는 불행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일 첫째는 외영 방하 사건입니다. 문자 그대로 외백령에 불이 난 사건입니다. 기록을 보면 천여 척의 가옥을 태우고 적선 한 20척 넘게를 불태우고 쌀 2만 6천 섬을 불태우고 창고를 불태우고 웬만한 전투의 전가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게 12월 12일 사건입니다. 그걸 아마 이순신이 그제 현령했던 안희를 중심으로 한 특공대가 갔던 것 같은데 한 12월 15일 알았다면 한 열흘 이상을 고민을 했는가 12월 27일자에 작성이 됩니다. 그 보고서를. 그리고는 조정에 1월 1일 날에 정월 초하루 날이죠. 보고가 됐습니다. 조선 조정이 어이구 조용하더만도 짜서 큰 건을 한 건 했네. 어이구야 박수가 쏟아졌겠죠. 그런데 딱 하루 만에 그 뒷날 1월 2일 날 김신국이라는 친구가 그거는 우리가 한 게고 그것을 한 거 아닙니다. 이리 됩니다. 그 친구는 이원익에 부합니다. 아까 이원익과 이순신은 아주 교분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조정에서 보았을 때는 이원익과 이순신을 보았을 때는 이원익에 더 신뢰하는 상황입니다. 이순신에 대한 약간 그 갱사된 시각이 있는데 군공을 가로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이. 못 쓰겠네. 그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순신한테는 아주 엉뚱한 사건이죠. 나중 기록을 살펴보면 이원익하고 조금 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하들의 말만 믿고 이순신은 현장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순신한테는 아주 불행한 더 네임밸류가 뚝 떨어지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또 그때쯤에 아주 재미있는 일 하나가 또 생깁니다. 1월 1일입니다. 그거는. 경상 우병사 김흥서가 아주 고급 정보 하나를 조정에 보고합니다.